끈 건가요? 네, 이거 시끄러울 거. 아, 잠깐 껐다. 오케이. 뭐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 그래서 그냥 지금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죠. 아까 그 약간 위험한 말이 있었잖아요. 네, 아까 위험한 말도 있고 하니까 그냥 지금부터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네, 볼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탁탁탁 하다가 이렇게 탁 봤는데, 그런 소리 하고 앉아 있으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다시 K-means 클러스터링에서는 봐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정칙됐었어요. 영아님이 1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하나에 대응되는 애의 이제 거리만 이게 서메이션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저희가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얘는 이 값을 줄이고 싶은 거잖아요. 이 값을 줄이고 싶은데 기존의 거는 일단 조금 무시하고 얘가 궁극적으로 뭘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엔트로피예요. 엔트로피이기 때문에 지금 이 ZNK에 대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어떤 식으로 값이 주어지는지를 보면은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 디터미니스틱.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존의 K-means 클러스터링처럼 일종의 원하인 코딩처럼 이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0이에요. 제일 작아요. 뭐 엔트로피 뭐 화학 같은 거에서 들어보셨나요? 엔트로피? 뭐 연력학 제2법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결정적이었을 때 엔트로피가 가장 제일 낮아요. 그 다음에 뭐 그런 말들 하잖아요. 인간은 뭐 에너지가 뭐 엔트로피가 무한으로 뻗어나간다 막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걸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랜덤하면 랜덤할수록 이 값이 무한대로 뻗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랜덤하면은 이제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예요. 일종의 더 빼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기존처럼 할 수는 있어요. 기존처럼 할 수는 있는데 일종의 레버리지를 하는 거예요. 추가적인 텀을 줌으로써 야 너 더 랜덤하면은 내가 가산점을 줄게. 그리고 이 ZNK는 이제 원하는 코딩이 아니라 각각의 클러스터링에 이제 뭐 0. 그러니까 20%, 30%, 40% 이런 식으로 할당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무 이상하게 되면 이 텀이 너무 커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밸런싱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왜냐면 이 텀 기준으로 봤을 땐 자기 기준으로 해서 뭔가 계산하는 게 조금 더 이득일 거예요. 왜냐면 다른 텀까지 같이 고려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분집 기준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얘 입장에서는 얘만 고려하는 게 조금 더 좋아요. 가장 이상적인 건 얘만 고려하는 게 가장 옵티멀 하거든요. 근데 이 텀이 추가됨으로써 이제 여기까지도 같이 고려할 여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ZNK는 이제 원하는 인코딩이 아니라 달라지겠죠. 일종의 맨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프로바빌리티가 되고 각각의 이제 클러스터에 이제 할당될 프로바빌리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로 그 페널티가 아니라 일종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죠. 뭐 이게 페널티를 준다고 생각해도 괜찮고요. 어차피 똑같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클러스터 1, 2가 있고 네. 하나 클러스터 1에는 뭐 데이터 포인트가 10개가 있고 2에는 뭐 20개가 있으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프트에서는. 그러니까 기존의 그 K-means에서는 클러스터 1에 뭐, 클러스터 2에 뭐 였잖아요. 근데 이제 소프트에서는 이제 그 각각의 데이터마다 얘에 속할 확률, 얘에 속할 확률이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합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확률은 어떻게 계산을 해요? 응? 그 확률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죠? 어떤 걸요? ZNK에 대한 확률을 어떻게 계산을 이제 학습할 때도 다 달라지는 거죠. 다 달라지는 거예요. 싹 다 달라져야 돼요. 싹 다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냥 모티베이션만 주고 끝내신 것 같거든요. 학습 방법도 충분히 다 달라져야 돼요. 왜냐면은 애초에 이렇게 정의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훈련하는 게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ZNK 같은 경우에는 뭐 맨 마지막 달에 뭐 확률을 계산하는 텀 자체로 뭐 빼도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시 가서 뭐 7번 같은 것처럼 뭐 그러니까 그 7페이지처럼 어사이먼트 스텝 같은 걸로 나이브하게는 안 되는 거겠죠. 나이브하게는 좀 다르게 해야 될 거예요.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일단 네, 로스 펑션만 보면 그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학습 방법이 좀 달라지긴 해야 될 거예요. 나이브하게는 이렇게 안 되잖아요. 네. 그 뭐 아시겠지만 이게 기계학습에서 그냥 적당히 넘기는 게 좀 많아요. 네. 그래서 네. K-means
그러니까 소프트 K민즈는 대충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학습 방법이나 그런 것도 다 달라져야 되겠죠. 대충 어사이먼트 스텝이나 뭐 업데이트나 그런 것도 전부 다 달라져야 될 거고. 근데 나이브하게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비직관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됐나요? 뭐 다른 질문 있나요? 교수님이 잘못 설명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었거든요. 교수님 맞아요. 설명하신 것 중 하나인데 네. 0, 1 안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0 아니면 1이고 이제 저도 그렇게 배워가지고 잠깐만요. 그게 헷갈렸어요. 그럼 의미가 없는데? 그럼 디터미니스틱한데? 잠깐만요. 제가 잘못 적은 저도 근데 똑같이 적었어요. 아 그래요? 어... 근데 또 여기 ZNK의 그 합이 1이 된다는 거 보면 또 이거를 저게 제가 맞네. 일단 그 위키피디아를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그냥 0과 1 사이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 네. 그럼 설명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리즘 여기 위키피디아 보시면은 알고리즘 쪽이 있거든요. 알고리즘 쪽 한번 보실래요? 여기선 추가적인 텀이 안 붙는데. 네, 이 알고리즘 쪽 보면은 0과 1 사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걸 또 보내드릴게요. 네, 여기서 그 두 번째로 보낸 링크를 보면은 소프트 K민즈 클러스터링 보면은 ZN이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 따르고 있다고 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제가 말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즉 다시 말해서 그 원하딩 코딩처럼 뭔가 1, 0 이렇게 뭔가 이분법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온 것처럼 각각의 그 클러스터마다 확률이 지금 지정이 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야지 엔트로피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야지 엔트로피가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쪽 텀을 그럼 어차피 그냥 상수예요. 상수기 때문에. 왜냐면은 잘 생각해 보면은 얘는 어딘가에 할당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디터미니스트에 어차피 다 넣어잖아요. 상수예요. 이 베타도 상수. 왜냐면 이거 하이퍼 파라미터니까 상수예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전혀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0과 1 사이여야지 말이 돼요. 됐나요? 네. 혹시 그 K민즈는 그 이건 해서 됐나요? 안 어렵죠? 그 K민즈는 별로 진짜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알고리즘 보면은 대충 얘 기준으로 야 클러스터 이렇게 있는데 어느가 제일 가깝니 찾잖아요. 업데이트 하잖아요. 다시 평균 계산하고 이제 이제 일종의 센트로이드 업데이트하고 반복하잖아요. 그냥 저거 마지막 거 이거를 혼자 공부하려고 다시 보니까 ZNK가 발이 안 돼가지고. 아 그죠. 그래서 수식 뭐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질문을 편하게 하세요. 제가 그래도 최대한 직관적으로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수식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기하학습 공부를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수식을 알아보지 말고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게 약간 스스로의 언어로 표현을 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도 제가 한 것처럼 여기서 궁극적으로는 뭔 짓거리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정확하게 한 클러스터의 그러니까 하나의 클러스터를 딱 찍어서 걔의 센트로이드와의 거리를 서메이션 한 거예요. 사실 궁극적으로 이 수식이 표현하고자 하는 거. 근데 그러지 말고 약간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고려할 수 있게끔 지금 바꾼 거예요. 단 너무 하나로 지금 포커싱 된 거를 엔트로피로 지금 일종의 페널티 혹은 어드밴티지를 준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인 수식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수식 보면서 그냥 끄떡끄떡 하면서 넘길 수 있는 거예요. 됐죠? 됐나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하면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상호 족설하는 걸 할 거거든요. 상호 족설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랬어. 네. 그러니까 차원의 저주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뭐 오버피팅 이런 건 배웠었잖아요. 오버피팅 이런 거 배웠을 텐데, 그러니까 일종의 그 웨이트 같은 게 너무 커져 버리면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차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웨이트의 크기 자체도 이렇게 되게 커져요. 그러면서 오버피팅의 문제점도 일단 가질 수 있겠죠. 오버피팅의 문제점도. 그 다음에 둘째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어요? 계산이요. 네. 그러니까 복잡성의 증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되냐면 5n 세제곱이에요. 그 행렬이 n by n짜리라고 하면은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의 그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가 5n 세제곱이에요. 비고예요. 스몰로 아니에요. 비고예요. 알죠? 그러면 뭐 볼 수 없다는 문제점들도 뭐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차원을 내리자는 거예요. 그 방금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그래서 차원 축소가 딥러닝 기법은 아니거든요. 사실 딥러닝 기법은 아니에요. 딥러닝 기법은 아님에도 사실 생각보다는 많이 쓰여요. 실제로도. 예를 들어서 비전하는 사람들이나 뭐 하는 사람들도 TSNE 정도는 쓰잖아요. 뭐 논문들 같은 거는 TSNE 같은 거 되게 많이 있잖아요. 혹은 이제 어떤 태스크를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너무 차원이 높아서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을 한다든지, 혹은 뭐 데이터들의 프리프로세싱 이런 거를 할 때 PCA 같은 거를 해가지고 차원 축소를 하고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대충 그런 이유가 이제 오버피팅 문제도 있고 차원 이제 컴플렉시티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이 뭐다? 그러니까 매니폴드 가정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저희가 그럴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들이 살고 있는 공간은 이만큼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정확하게는 그 중에 일부만 고려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은 미국 땅덩어리가 이만한데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은 아니야. 그러니까 뭐 러시아 땅덩어리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실제 사람이 사는 공간은 뭐 블라디보스톡 이게 근방이잖아요. 이게 대부분은 추워서 못 살거든요. 그런 느낌처럼 실제로 데이터들이 살고 있는 공간은 여기 강의 안에 표기를 좀 빌리면 네 이만큼인데 그 중에 일부만 고려해도 된다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알죠? 됐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줄일 거냐? 일단 이번 시간에 PCA를 다룰 거고요. 수학적인 기반 혹은 선형대수 관련해서 좀 내용을 좀 다루고, 혹시 그 SVD 들어본 사람 있나요? SVD 뭔지는 알죠? 그래서 SVD랑 그거랑 엮을 거예요. PCA랑 SVD랑 혹시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SVD랑 그다음 PCA. SVD가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 들어본 적 있나요? 수업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그때 있어요. 이거였나? 네, 하여튼 네. 이게 저도 외우고 다니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A를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하면 하나가 ATA이고 하나가 AAT일 거예요. 하나가 그거 한 다음에 어차피 이거는 시메트릭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을 하고, 여기는 아마 네 이분에 붙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외우고 다니진 않아요. 하여튼 근데 이거랑 사실 그 PCA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도 좀 언급을 드릴 거예요. 알겠죠? 근데 깊게는 안 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7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일단 저희가 용어를 하나 약속을 해야 되니까 쓰진 않을게요. 그래서 차원 축소에서는 X가 살고 있는 공간은 아래 D승 7페이지 보면 돼요. 아래 D승,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그 데이터 스페이스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뭐 강의 교재에서는 하이 디멘셔널 비지블 스페이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냥 데이터 스페이스 정도로 할게요. 근데 실제 데이터들은 그보다 더 작은 공간인 아래 L승, 그러니까 아래 L승, 아래 L승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틀린 얘기예요.
엄밀하게는 조금 네 약간 뭐해요. 네, 약간 뭐하긴 한데 하여튼 D 공간 안에 있는 सब셋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सब셋인데 그거의 차원이 L. 그거보다 더 작은 차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는. 알겠죠? 그래서 8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조금 더 그냥 엄밀하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차원 축소에서 뭐를 하고 싶은 거냐면 맵을 찾고 싶은 거예요. 맵. 이걸 찾고 싶은 건데 뭐냐면 아래 D에서 아래 L로 가는 일종의 펑션 찾는 거예요. 사실 직관적이잖아요. 차원 축소라는 거는 원래 데이터를 주어졌을 때 그보다 더 낮은 차원의 이 무슨 공간으로 넘겨주는 함수 찾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데이터겠죠? 데이터들이 있을 때 이 함수를 거치게 되면은 더 작은 공간에 있는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사실은 함수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게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해서 넘기는 방법이 있고 아닌 방법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여기 뒤쪽에 나오겠지만 파라메트릭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런 펑션을 예를 들어서 z라고 했을 때 z가 이렇게 하죠. f가 네 이렇게 됐을 때를 보통 그 파라미터라이제이션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파라미터 모델. 즉 다시 말해서 세타를 기준으로 해서 f가 기술된다는 소리예요. 뭐 그냥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확률 모델들이 다 파라미터 모델들이에요. 알겠죠? 뭐 대충 뭐 여러분들의 지식이 더 많을 거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 겐 같은 거는 파라미터 모델일까요? 아니에요. 난 파라미터예요. 그 파라미터가 없는 모델이에요. 왜냐면은 직접적으로 뭔가 파라미터 모델 갖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겐 같은 경우에는 미니맥스를 정의를 하고, 그죠?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하고 제너레이터가 있고 걔네들끼리 싸움을 붙여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ML이 이런 걸로도 기술이 안 되고요. 그냥 정확하게는 민, 맥스 기준으로 해서 싸움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없어요. 거기서는. 그런 것들이 넌 파라미터 그 모델이라고 대표적인 모델이라 생각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기계학습에서 본 거의 100% 이겁니다. 요거. 그래서 그냥 세타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기술을 한다. 알겠죠?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넌 파라미트릭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일반적으로는 겐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뒤쪽에서 나오겠지만, 네, PCA 그래서 지금 9페이지를 보면 되는데 이제 슬슬 좀 수학이 나와요. 자, 그래서 PCA가 가장 대표적인 뭐 있어요? 체육대회 같은 거 같은데요. 아, 그 무슨 블루런인가 그거 말한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다시 선형이고 오스토고널한 프로젝션. 그러니까 아직 뭔 의미인지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차원을 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아마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들이 진짜 그냥 금방 납득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벡터가 있다 칩시다. 이런 벡터가 있다고 상상해도 괜찮아요. 뭐 어떻게 생각을 해도 되냐면 x는 아래 3승에 있는 거예요. 아래 3승에. 그럼 이거를 2차원으로 내리고 싶어요. 2차원으로. 그러면은 저희가 여태까지 유클리드 공간에서 했던 짓거리를 생각해 보면은 약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살짝 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거 A, B, C 이게 무슨 의미예요?
좌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짝만 컨셉을 바꿔보면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술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게 수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기술할 수 있거든요. 이 원은 일종의 2, 0, 1, 0 이해 안 가면 바로 알려줘요. 즉 다시 말해서 일종의 얘네들이 좌표축을 형성하고 있어요.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얘네들이 봐봐요. 정확하게는 얘네들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는 A, B, C는 각각 뭐를 의미하냐면 각각의 단위축으로 프로젝션 시킨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얘가 A, B, C라고 하는 건 진짜 뭐를 의미하냐면 이렇게 프로젝션 시키고 이게 A, 이게 B, 이게 B, 이게 C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프로젝션 시킨 게 각각 A, B, C예요. 여기까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일반화시킬 수 있어요. 저희가 굳이 이런 노테이션을 이런 벡터에만 한정시킬 이유는 없어요. 조금 더 일반화시키면 오소노멀한 벡터로 이걸 일반화시킬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얘를 굳이 이러지 말고 축을 비트는 거예요. 다시 그리기가 애매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있었잖아요. 얘를 이렇게 비틀어도 돼요. 이렇게 비틀어도 어차피 여기 지점이 있으면 각각의 프로젝션이 있을 거잖아요. 유니크하게 결정이 돼.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정확하게는 이게 그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게만 하면 돼요. 근데 조금 더 컨디션을 조금 더 강하게 줘서 각각의 벡터들이 오소노멀하면 이걸 완전히 좌표축을 완전히 유니크하게 디터미니스틱하게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그 2차원으로 좀 더 그려보면은 저희가 이 점을 A, B라고 하면은 이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 좌표축을 비틀어요. 이렇게 비틀어요. 좌표축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은 사실은 이렇게 하죠. 이 콤마 2라고 기술할 수 있어요. 여기 좌표축 기준으로는 돼요? 1이라고 하면은 돼요? 오케이?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지금 수직하지는 않아요. 수직하지는 않지만 아이디어만 드리는 거예요. 이 차원에서. 어디 잠깐 다녀왔어요? 알겠죠? 아이디어는. 그래서 자꾸 오소노멀한 벡터 같은 거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사실 좌표축 기술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일단 이해는 돼야 돼요. 선대에서 일단 다루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진짜 직관적으로 설명하면은 이걸 좌표축 기술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혹시 선대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잘 기억이 안 나나? 예를 들어서 뒤쪽에서도 일단 이걸 먼저 볼게요. 뒤쪽에 쭉 가다 보면은 여기 13페이지 먼저 볼래요? 이제 예를 들어서 U1부터 UM까지가 베이시스라고 하면은 이제 베이시스를 기준으로 해서는 이렇게 유니크 레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잖아요. 헌데에서 지금 몰라도 돼요. 이따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시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베이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가 얘네들이라 가정을 하면은 거기에 속한 x는 이렇게 유니크하게 표현된다고 배웠었잖아요. 그래놓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기호를 봤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베이시스라고 하면 이렇게 표기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선대 누구 교수님 거 들었어요? 고현준 교수님은 봤어야 되는데 본 거 같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상적으로 어떤 느낌이냐 선대에서 이게 나와요. 정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돼요. 얘가 궁극적으로 뭔 소리를 하는 거냐면 U1하고 UM이 좌표축 형성한다는 거예요. 좌표축을 형성을 하고 지금 이렇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다시 X는 이러한 베이시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유니크하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X를 벡터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좌표로 취급할 수 있어요. 이렇게 취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선대를 그 뒤쪽 부분에 앱스트랙트하게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서 가장 펀더멘털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미의 아비트러리한 벡터 스페이스를 유클리드 공간과 1대1 대응시켜 버릴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펀더멘털한 아이디어예요. 이건 벡터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건 유클리드 공간이에요. 유클리드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상호 호환이 돼요. 얘를 알면 얘를 알고 얘를 알면 얘를 알잖아요. 왔다 갔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기서 뭘 하고자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U1과 UM을 기준해서 좌표축 형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이걸 진짜 생각하고 있으면 돼. 이 좌표축 이렇게 이루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이게 이렇게 빙글빙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당한 좌표축 찾는 거예요. 여기서 궁극적으로 뭐 하는 거냐면 좌표축 찾는 거거든요. U1부터 UM까지를 찾는 거거든요. 옵티멀한 U1부터 UM까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뭘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좌표축 찾는 거예요. 가장 적합한 좌표축 찾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그래야 진짜 이걸 이해를 한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좌표축 찾는 거예요. 조금만 하고 쉴게요. 알겠죠? 조금만 힘내봐요. 알겠죠? 좌표축을 찾고 싶은 거다. 이게 가장 펀더멘털한 아이디어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럼 PC라는 건 뭐 하는 거냐 라고 하면은 오소노말이라고 할게요. 네, 적당하게 네, 오소노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수직이고 크기가 1이에요. 크기가 1인 이러한 벡터들을 찾고 싶은 거예요. 기준축 하여튼 좌표 좌표축 이런 거 찾고 싶은 거라고요. 이게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좌표축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림을 안 넣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 봐봐. 요거 지금 이거 있잖아요. 그림 요거 기억나요? 요거 다시 이건 2차원이에요. 가장 적합한 1차원 찾고 싶은데 이러한 그러니까 적합한 U를 찾는다는 건 뭐다? 가장 적합한 좌표축 찾고 싶은 거예요. 좌표축. 그 좌표축 기준에서 모든 걸 다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중에 자연스러운 질문은 1번, 2번, 3번 중에 가장 좋은 좌표축은 뭐냐에 대한 기준을 제공을 해줘야 돼요. 다시 저희가 베이시스 찾고 싶은 거 혹은 좌표축 찾고 싶은 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사실 PC에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은 저희가 어떤 기준을 제공을 해줘야 되냐면 어떤 기준? 뭐가 좋냐는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3차원 공간 이렇게 있을 때 3차원 공간 2차원으로 투영시킨다 했어요. 그럼 이러한 벡터가 이게 오소모말하죠? 1이라고 가정할게요. 얘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돌 수 있어요. 이렇게 엄청 많다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잖아요. 가능성은 사실 이거예요. 여기서 스피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수직하고서 이걸 계속 빙글빙글 돌리는 모든 가능성이 다 이게 U를 고를 수 있는 그거라고. 그러면 그 중에서 진짜 정말로 뭐가 좋냐에 대한 기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인공지능 학습할 때 매트릭을 제공을 하는 것 마냥 이것도 뭐가 좋냐, 뭐가 나쁘냐에 대한 기준을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PCA는 결과적으로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두 가지 크라이테리아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베리언스가 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분산이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수님 강의하는 기준을 일단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 강의한 기준은 6페이지. 혹시 교수님 강의안 있어요? 잠시만요.
있어요. 올렸죠. 네, 네, 누군가 있어요,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1번, 2번, 3번 중에 봐봐요. 이거 분산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어디가 좋은 축이에요? 그죠? 3번이죠. 이게 분산이 넓으면 왜 좋냐는 거는 데이터들이 너무 찌그러들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다양해야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반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을 내리고 싶은 건 맞는데 너무 찌그러뜨리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리언스가 너무 작다는 건 뭔 말이냐면 데이터들이 너무 뭉쳐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데이터의 다양성을 너무 크게 뭉갠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잖아요. 이게 직관적으로 이 3번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 데이터들을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잖아요. 봐봐요. 1번 기준으로 이렇게 프로젝션 시키면 여기에 다 모든 데이터가 다 몰려 있어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이만큼이었는데 이걸 너무 이렇게 컴프레션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버시티를 굉장히 줄여버린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베리언스를 맥시마이즈 하는 건 트리비얼해요. 직관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기준이 어떻게 적어놨나? 네, 이게 레지듀얼. 이게 레지듀얼 퍼스펙티브가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라고 하면은 지금 뭐 하고 싶은 거냐면 봐봐요. 원래 데이터가 이거였어요. 원래 데이터가.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선택했다 쳐봅시다. 저희가 이거를 U1하고 U2로 이렇게 선택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얘를 가장 잘 표현하는 벡터는 얘일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이 각각의 프로젝션 시킨 것도 어차피 직관적으로는 얘예요.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으면 어차피 다 같은 말이에요. 요즘 기백을 안 해서 그러나? 하여튼 네, 하여튼 막 삼수성 같은 거 그으면 어차피 다 똑같은 소리거든요. 그죠? 넘어가도 되죠? 이 정도는? 이해됐나요? 안 됐어요?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이게 안 되면 알려줘요. 네. 이게 안 될 수 있어서 왜냐면 요즘 그 기백을 안 하고 오잖아요. 기하를 안 하고 와서. 잠깐만요. 이걸 조금 더 비틀면 시야에 잘 들어오거든요. 네, 이렇게 있어요. 벡터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봐봐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가장 잘 표현하는 건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얘일 것 같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서 있으면은 얘를 찍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 지점을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벡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딱 이렇게 꽂은 거 이렇게 꽂고 이렇게 꽂은 거 이렇게 이렇게 설명할게요.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렇게 꽂은 거 이렇게 꽂고 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사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로 어차피 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 좌표랑 어차피 다 이렇게 수직이에 다. 됐죠?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로 표현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얘로 다시 얘를 데이터를 컴프레션한 결과는 얘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그 좋은 기준에 대한 퍼스펙티브는 뭐냐면 이거의 차이예요. 얘네 둘의 차이가 작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 붙여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얘네 둘의 거리가 작았으면 좋은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 데이터가 있는데 이렇게 프로젝션 하면은 이만큼의 데이터 손실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손실이 작았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거를 뭔가 벡터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은 놈이에요. 거리. 그러니까 얘네 둘 사이의 거리예요. 이게 레지듀얼이라 부르거든요. 얘네 두 개의 차이가 작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트리비얼해 보이죠?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게 가장 좋아 보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x가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 x가 있을 때 가장 옵티멀한 거, 그러니까 평균을 때린 거겠죠. 이런 것들의 평균이 가장 작아지게끔 하는 이 이렇게 u1하고 u2를 찾는 문제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쉴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 이제 PCA 컨셉을 이해했죠? PCA 궁극적으로 뭐 하는 거다? 기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좌표축으로 뭔가를 기술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처럼 얘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도 어차피 얘 기준으로 하면은 그냥 아까 했던 것 마냥 얘가 A, B라고 하면은 이걸 A, B로 쓸 수 있어요. 모든 걸 기술할 수 있다고요. 모든 걸. 사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 충분하지만 이게 오소고날까지 해가지고 조금 더 알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길이도 1이고 해서. 오케이? 좌표축 찾는 거예요. 좌표축. PC에는 결국 좌표축 찾는 거다. 단, 그럼 뭐가 좋은 좌표축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게 당연한 그 자연스러운 생각인데, 그럼 그거에 대한 기준은 뭐다? 1번 맥시마이즈 베리언스. 그러니까 분산을 크게 하는, 그러니까 분산을 크게끔 하는 좌표축이 좋은 거다. 혹은 레지듀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래 데이터와 이제 컴프레션 된 데이터들의 차이가 벡터니까 이 놈이 작아지게끔 하는 좌표축이 좋은 거다. 사실 둘 다 직관적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결과적으로 오늘 오늘 튜터링 시간에 뭐를 깨닫게 될 거냐면 이게 두 개가 같은 거라는 걸 깨닫고 가시면 끝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강의한 기준으로는 지금 이게 정확하게 어디 들어가 있냐면 그래서 이게 16페이지예요. 이게 정확하게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게 왜 이게 S,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엠피리컬, 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막 이렇게 불리거든요. 왜 걔의 아이겐 밸류고 아이겐 벡터랑 뭐 연관이 있고 그런 거는 이따가 할 거예요. 이따가 할 건데 일단 키 코어는 알아야 돼요. 좌표축 세우고 싶은 거예요. 좌표축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요 그림을 기억하면 돼요. X가 있고 얘가 프로젝션 시키려고 하는 공간이고 얘를 이렇게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사실은 프로젝션 된 일종의 뭔가예요. 프로젝션 된 이미지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네. 알겠죠?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꺼줄 수 있어요.